느껴지세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마치 몇 초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쾅쾅. 숲에서부터 뭔가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거대한 엄니와 긴 코입니다. 이제 아예 숲에서 나왔군요. 털 매머드입니다. 털 매머드는 약 4,000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군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매머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미 이 연구에 착수를 했어요. 자, 털 매머드는 약 45만 년 전 시베리아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중엔 북아메리카에도 정착했어요. 그 동네 땅값이 더 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매머드는 아시아와 심지어 유럽까지 점령했습니다. 매머드는 지난 빙하기에서 가장 키가 큰 육지 동물이었습니다. 키가 약 3.5m에 달했는데 이건 1층짜리 오두막집만큼 큰 크기예요. 매머드는 또한 지금의 일반 코끼리의 키보다 0.5m가 더 큽니다. 하지만 크기는 매머드가 훨씬 더 거대해요. 무게가 약 8톤이었는데 코끼리는 한 마리가 6톤 정도 나가거든요. 대형 SUV 두 세대에 맞먹는 무게예요. 운전을 못해서 다행이네요. 매머드는 엄니가 더 길고 구부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더 컸기 때문에 아주 무거웠습니다. 이 동물들은 추운 툰드라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신발 상자만큼 두꺼운 지방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지방층으로도 추위를 막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머드의 털은 휴대폰 충전기 코드만큼 길고 빽빽했어요. 겨울에 매머드의 옆구리와 배의 털은 치마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덕분에 눈 속에 누워도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매머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는 데 보냈습니다. 저처럼요.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머드는 하루에 약 180kg의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멧돼지 2마리 정도의 무게죠. 하지만 매머드는 초식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풀과 버드나무, 소나무 가지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빙하기 이후 온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머드가 살았던 툰드라는 늪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털 매머드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매머드를 되살리려고 합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DNA로 매머드를 재현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실험실에서 처음부터 동물을 창조해낼 거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털 매머드와 닮은 동물이 필요해요. 정답은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매머드와 코끼리는 둘 다 수백만 년 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DNA는 99.6%가 같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코끼리 DNA에 누락된 유전자 몇 개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털, 필요한 만큼의 지방, 긴 엄니, 큰 돔 모양의 머리 등 매머드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특징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매머드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매머드는 끝없는 겨울이 이어지는 지구의 추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냉장고는 매머드의 뼈뿐만 아니라 유전 물질도 보존해 주었죠. 과학자들은 매머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한 게놈 약 60개를 알아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이 생명체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에요. 한 가지 방법은 코끼리의 난자에서 DNA 요소를 제거하고 매머드의 DNA로 대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코끼리 대리모가 필요하겠죠. 코끼리는 약 2년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첫 번째 매머드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선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머드 무리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그러려면 아주 많은 수의 대리모가 필요할 테니까요. 또 다른 선택은 인공 자궁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엔 배아가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든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머니 그 자체입니다. 충분히 크고 튼튼해야 하거든요. 2년 동안 자라나는 아기 매머드를 품어야 하는데 임신 기간이 끝날 무렵엔 약 90kg의 무게를 견뎌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매머드처럼 코끼리가 모기의 사회에 산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어미입니다. 이 둘의 유대감은 아기 코끼리가 자라면서 수년간 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매머드를 낳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유전공학 기술을 개선하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종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애초에 털 매머드를 되살려야 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지구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의 툰드라는 점차 따뜻해지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구를 점점 더 따뜻하게 하는 온실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툰드라는 현재 이끼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털 매머드가 이 지역에 살았을 때 툰드라는 목초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매머드는 이끼를 밟고 나무를 넘어뜨렸죠. 일종의 생태계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머드가 이 지역으로 돌아오면 툰드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복원된 목초지는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산화탄소의 생산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생태학자들은 같은 목적으로 들소와 다양한 동물종을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털 매머드가 훨씬 더 그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우린 엄청난 수의 멸종동물종을 되살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동물의 DNA가 화석에서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화석이 몇 미터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면 DNA는 1000년에서 10,000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화석이 남극의 얼음 안에 남아있다면 DNA는 수십만 년 동안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말은 곧 공룡을 되살려낼 수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공룡의 DNA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최근에 사라진 몇몇 동물은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모아처럼요. 모아는 날지 못하는 새의 한 종류입니다. 가장 큰 모아는 털 매머드만큼 키가 크고 무게는 스쿠터만큼 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작은 종은 칠면조만한 크기였을 겁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에 살았고 거의 8천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처음으로 그 지역에 도착한 후 멸종되어 버렸어요. 스텔러 바다소도 그렇죠. 이 바다소는 고래 다음으로 가장 큰 수중 포유류였습니다. 길이는 리무지만큼 길었고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무게가 더 나갔습니다. 스텔러 바다소는 생활 방식이 아주 게을렀어요. 해안 근처에 살면서 대부분 해초나 해조류를 먹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다이빙하는 법조차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끼리새는 새지만 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동물은 타조보다 키가 2배 더 컸고 몸무게는 보통 사람보다 10배 더 나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살면서 타조처럼 알은 낳았는데요. 비록 코끼리새는 거의 1000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이 새의 알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새의 DNA를 얻어서 분석한 결과 코끼리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키위새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키위새는 닭만한 크기로 날아다니지 않는 다른 종류의 새입니다. 빈타섬 거북이는 하루에 16시간씩 쉬곤 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셨고 낙타처럼 물을 저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동물은 먹이 사슬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동물이 멸종하면 다른 동물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연쇄 반응은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후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지구 전체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러면서 초식 공룡의 먹이 양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동물들이 사라지자 육식 공룡들은 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공룡들이 점차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멸종된 종을 되살릴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동물들이 따라잡거나 살아남기에 지구의 기후변화의 속도는 너무 빨라지고 있죠. 이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된다면 이 기술은 인간을 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를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 종족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은 누가 하죠? 소금은 감자칩과 팝콘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장품에서 비료, 물처리에서 도로 빙판에 이르기까지 가정 및 산업 제품에도 사용돼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톤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에 소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심해 암석에서 서서히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이 예전에는 상당히 균형 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균형을 깨트리고 있어요. 소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토양, 공기, 바다에 너무 많은 소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소금은 지질 융기와 암석 풍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얼마 후 암석은 분해되어 소금 이온을 토양으로 방출하죠. 이 이온 중 일부는 식물과 유기체에 흡수되고 일부는 강으로 씻겨 내려가 바다로 운반됩니다. 소금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소금 먼지를 통해, 해안 지역에서는 해물을 통해 대기 중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도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은 소금에 의해 제어되는 전기 시스템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흙이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흙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식물도 소량의 소금이 있어야 적절한 신진대사를 하고 충분한 엽록소를 합성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소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인 소금 순환을 방해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 표면으로 소금을 가져오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광물 영감, 강성분 및 염분 측정에 대한 전 세계 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한 후 내린 결론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위한 소금 채굴입니다. 그리고 암석의 풍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산성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다른 요인들이 지구 표면에서 소금의 생성 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소금 농도는 너무 높아서 토양, 식물, 동물이 그 소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필수종은 염분이 많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생물 다양성을 변화시키고 프레그마이트와 같은 침입종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레그마이트는 키가 크고 갈대 같은 식물로 해안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조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해양 생물종인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소금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먹이 그물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농지를 황무지로 만들기도 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미 약 883헥타르의 토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인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소금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이 불모지가 되기도 해요. 게다가 과도한 소금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문제는 여분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너무 짜다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제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요리용 소금이나 염화나트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료와 건축자재 생산 과정에서 다른 칼슘과 마그네슘 기반 염분도 유출되고 있어요. 마치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염료의 화학 칵테일과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칵테일이 우리 인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줄이지는 마세요. 193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실험의학과의 로버트 맥켄스 박사는 4명의 지원자에게 열흘 동안 소금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먼저 그들은 몸에 남아있는 염분을 땀으로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소금을 제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별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로가 시작되었고 지원자들은 곧 너무 피곤해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을 때 발생하는 저나트륨 혈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포가 소비해야 하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혈액 내 염분이 충분하지 않아 혈액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입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실험 기간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몇 분 만에 다시 맛을 볼 수 있었고 거의 즉시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운 일이에요. 열흘이 이 정도인데 소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동식물도 사람만큼이나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다가 갑자기 모든 소금을 잃는다면 모든 수중 조류가 사라져 지구의 광합성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육지의 식물도 그 뒤를 따를 겁니다. 따라서 소금이 사라진 직후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고 산소는 부족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온은 극도로 더운 기온과 추운 기온 사이에서 변동하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소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소금을 알고 소중히 여겨왔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물로 사용되거나 미라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페니키아인과 지중해 제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귀중한 상품이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40가지 이상의 소금을 알고 있었고 약용으로 사용했어요. 중세 유럽 대륙에서 베니스는 소금 독점을 통해 권력을 잡았어요. 소금의 생산과 운송은 새로운 도시의 출현과 도시 건설로 이어졌어요. 소금의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소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마이애미 대학교 로젠스틸 해양대기과학대학의 연구원들은 아카바만에서 희귀한 심해 염수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홍해의 북쪽 연장선입니다. 이 짠 수중 호수는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방식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염수 웅덩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염도가 매우 높고 다소 이국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산소가 전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연구원들은 홍해의 소금물 웅덩이 미생물에서 잠재적인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분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염분 무산소 염수 웅덩이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수천 년 전 아카바만에서 발생한 쓰나미, 지진, 돌발 홍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달은 우주를 통해 솟아오르는 혜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위성 뒤에는 방사능을 받은 물질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있고 지구는 한 달에 한 번 이 꼬리를 직접 통과합니다. JGR 행성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의 꼬리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소금의 화학식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 원자들은 운석 충돌로 달의 토양에서 날아가 태양 복사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초승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 한 달의 며칠 동안 지구의 중력은 나트륨 꼬리를 지구 대기로 감싸는 긴 광선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꼬리 자체는 무해하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승달이 뜨는 날에는 고출력 망원경으로 하늘에서 희미한 주황색 나트륨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츠와나 중심부에 있는 카로이 광산의 지하 깊은 곳은 어둡고 덥고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손에 쥔 돌멩이 하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여러분은 루카라 다이아몬드 회사의 캐나다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빙고! 여러분이 발견한 돌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2492캐럿의 놀라운 다이아몬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평균 약혼 반지 사이즈는 1.7캐럿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도 1465명 이상의 신부에게 반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보석의 크기를 주먹 크기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 귀중한 거인의 무게는 0.4kg이 넘습니다. 그 가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추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광산에서 나온 또 다른 다이아몬드인 컨스텔레이션은 2016년에 6,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813캐럿으로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는 유명한 컬리넌 다이아몬드 뿐이에요.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됐으며 무게가 3106캐럿에 달해요. 이제 이 다이아몬드로 약혼 반지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그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타깝게도 이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여러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절단됐고 그중 일부는 현재 영국 왕관 보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돌, 카르보나도라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브라질의 땅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돌의 가장 멋진 점은 운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의 이름인 세르지오 카르보나도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용 드릴 비트에 사용하고자 했죠.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회사는 메가 다이아몬드 복구 엑스레이 전송이라는 엑스레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루카라가 카로웨 광산에서 발견한 기록적인 다이아몬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는 1758캐럿의 세웰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바 있어요.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이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이 보석을 공개되지 않은 금액에 매입했습니다. 그 전인 2015년에는 같은 광산에서 레세디 라 로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1109캐럿으로 2017년에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땅속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에요. 땅을 더 깊게 파면 파낼수록 고대 립스틱과 같은 희귀한 물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립스틱은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일지도 몰라요. 이 진한 빨간색 립스틱은 이란 남부의 돌병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 병은 2001년에 등장했지만 연구원들이 최근 그 정체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튜브에 담긴 현대의 립스틱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마도 브러쉬로 발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발견을 통해 청동기 시대 여성들이 눈에 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어요. 엘리트 사회에서 여성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 립스틱을 발랐을 거예요. 기원전 3000년 전 무덤에서 나온 이 병은 강력한 마르아시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배경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죠. 이 무덤은 홍수로 인해 드러났고 안타깝게도 약탈자들이 많은 유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국은 이 특정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이 약병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물건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용기에 담긴 회색의 조밀한 물질을 발견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 병을 열자 미세한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을 띤 보라색이었는데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색이었어요. 연구진이 파우더를 분석한 결과 적철광으로 만들어져 진하고 깊은 붉은색을 띠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오일과 왁스와 같은 다른 성분도 함유돼 있어 현대 립스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화장은 그 분야에서 사치스럽고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했죠. 그건 그렇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이라고 확실히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더 오래된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불가리아로 떠나서 그곳을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삽을 들고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이미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m에 달하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그리스 신 헤르메스를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이 약 2000년 동안 고대 하수구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상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특히 머리가 매우 잘 보존돼 있어요. 발굴 책임자에 따르면 손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상태라고 해요. 발굴팀은 불가리아 남서부 그리스 국경 근처에서 일상적인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이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발굴 작업 중 연구원들은 동상의 대리석 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을 발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현재 팀은 하수구에서 동상을 안전하게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 매우 무거워서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 올려 페트리히의 역사박물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동상을 복원하고 보존한 후 전시할 계획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적지인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지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발견을 꿈꾸고 있다면 학위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추어도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식 12면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상하고 신비한 12면체 금속 물체는 자몽만한 크기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물건에 대해 머리를 극적거려 왔어요. 이 특별한 12면체는 지난 여름 셰필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노턴 디즈니 인근의 한 농부의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은 이미 이 지역에서 로마 동전과 브로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밭에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물리학적 조사 결과 지하에서 지구 자기장이 교란된 지역이 발견됐고 그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팀은 2주간의 발굴 기간 동안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날 4번 참호에서 누군가 12면체를 발견했어요. 그룹의 비서인 리처드 파커는 근처에서 차를 끓이고 있다가 비명을 들었습니다. 금속을 많이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멋진 유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22면체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드물게 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발견된 다른 것들은 대부분 깨지거나 불완전했어요. 게다가 평균보다 더 큽니다. 로마 12면체는 골프공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22면체는 자몽에 더 가까워요. 현재 22면체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북서부 유럽에서 100개가 넘는 로마 12면체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갈로 로마 지역과 같은 옛 로마 영토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요. 각각은 속이 빈 금속 껍질로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져요. 12개의 면이 있으며 각 면의 크기가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고리가 금속에 각인되어 있고 면이 만나는 모든 모서리에는 작은 장식이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고 로마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12면체의 용도를 알지 못해요. 수많은 가설이 있어요. 장난감, 주사위, 철퇴 머리, 심지어 로마 포병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갑을 뜨개질하거나 별을 이용해 날짜를 알아내는 데 사용됐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체크해볼게요. 베이지색 파카를 입었습니다. 끌도 챙겼고요. 사우디아라비아행 야간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듄 리메이크에 캐스팅된 건 아니에요. 선사시대 조상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을 탐험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사막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막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기 전까지 인류는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음식, 물, 쉼터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흥미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이 물건처럼요. 이게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세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기원과 용도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간을 불 앞에서 돌로 무기를 조각하면서 보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들은 또한 건축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돌 구조물을 사막연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연처럼 보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이 연이 동물을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동안의 식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모놀리식 구조물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위 위에 앞으로 지을 건물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의 건축가들처럼요. 사막 연의 길이는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연이 스톤헨지 같은 유적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약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중동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걸쳐 6,000개가 넘는 사막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거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드론의 도움 없이 이 정도 크기의 연을 만들어 보세요. 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신비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현대기술의 도움 없이 무거운 돌을 운반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게 터무니없게 들린다는데 모두 동의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이제 시계를 약 2000년 전 과거로 되돌려 고립된 지역에서 비슷한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한 인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위 무스타틸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을 살펴보세요. 무스타틸은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구조물로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고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걸어가는 일종의 행렬이었을 수도 있죠.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이제 또 다른 사막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풍경에 들어섰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고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풀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수수께끼를 말이죠. 재밌는 사실.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77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하와이의 10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나란히 놓은 것과 같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은 남극 대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극의 기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하로 떨어지죠. 알제리의 포거레의 주와 마을 근처의 사막 깊은 곳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점들은 구글어스의 이미지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원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퍼가라스 또는 고대 우물이라고 추측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수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을, 도로 또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물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추측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시 조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 수렵 채집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주변의 모든 모래알을 세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식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른바 퍼가라스를 발명했습니다. 퍼가라스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고지대에 깊은 우물을 파곤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우물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한 갱도를 파서 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우물에서 모든 갱도로 물이 흘러내려가 전체 지역을 관계할 수 있었죠. 여행자들은 갱도에 들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고 농작물을 돌볼 수도 있었고요. 꽤 영리하지 않나요? 이 구멍들이 퍼가라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갱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옵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사막의 구멍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구멍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는 모래 아래에 숨어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처음 밝혀낸 연구원 중 한 명이라면 모래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빈티지 정어리캔이라는 독특한 걸 발견했을 텐데요. 퍼즐 조각을 맞춰본 과학자들은 이 정어리캔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팀 전체가 이 지역에서 석유를 조사하는 동안 야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는요? 다이너마이트는 지진 측량에 사용됐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기술이죠.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탐험할 만한 또 다른 사막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제리 수도 남서쪽에 있는 티아레트시 근처에서 13개의 특이한 기념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은 제다르라고도 불리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아는 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베르베르 유목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원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졌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유적의 내부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내부가 매우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20개 이상의 구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금고, 방, 미로와 같은 복도를 발견했어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벽을 동물의 이미지와 사냥 장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다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우리 세계의 사막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탐험을 계속해보자고요. 누군가 마침내 시간여행을 발명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이집트 피라미드, 리모컨과 노트북 같은 기본적인 기기, 심지어 점심으로 먹은 옥수수까지 모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기자 등에서 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피라미드는 모래색이 전혀 아니었어요. 모두 하얀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죠.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서 피라미드를 보았다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났죠. 건설자들은 기자 피라미드에서만 약 600만 톤의 석회암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검소했는지 다른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케이싱 스톤을 재사용했습니다. 14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일부 돌이 느슨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석회암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기자에 있는 하프레 피라미드 꼭대기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치 첫 번째 봉우리 위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대에는 모든 피라미드에 금과 은이 섞인 피라미디온이란 관석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수세기에 걸쳐 사라졌지만 박물관에서 몇 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신들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는 아마도 신성한 뾰족한 돌인 벤벤을 모델로 삼았을 거예요. 벤벤은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돌이었죠.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다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의 이사를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서 소파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영리한 이집트인들은 그 점을 생각해 피라미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무게가 전체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유의 여신상도 1886년 처음 공개된 이후 대대적인 변신을 거쳤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페니처럼 반짝이는 갈색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죠. 동상은 수백 장의 얇은 구리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구리가 공기와 반응하면 자연적으로 버디그리스라는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층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구리, 황동, 청동으로 만든 동상과 물건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레이디 리버티가 처음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당국자들은 온통 녹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게시물 아래에 환한 댓글을 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역 신문에 기사를 썼고 대중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뉴욕타임즈는 구리 및 청동 제조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보호막을 제거하면 동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에 페인트를 칠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다른 색깔의 자유의 여신상을 상상할 수 없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나를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맛있고 부드러운 바나나를 즐길 때 그 식감을 만들어낸 선발 번식에 감사하세요. 원래 야생 바나나는 크고 딱딱한 씨가 많고 과육은 별로 맛있지 않았어요. 달콤한 수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박의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쓴맛이 나는 황백색의 과육을 가지고 있었고 쪼개기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선발 번식을 통해
수박의 맛은 훨씬 더 달콤해졌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씨 없는 옥수수를 발명했습니다. 옥수수의 조상은 데오신테라는 멕시코 풀입니다. 이 풀의 알맹이는 작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천 년 전에 농부들은 더 크거나 맛이 좋거나 알갱이가 갈기 쉬운 식물의 씨앗만 저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먹을 수 있고 맛 좋은 옥수수를 제공해 주셔서요. 야생 아보카도는 손바닥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어요. 씨가 너무 커서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컴퓨터 없이는 많은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1942년에 출시된 ABC는 최초의 컴퓨터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발명가 이름을 딴 아타나 소프 베리 컴퓨터의 줄임말입니다. ABC의 무게는 300kg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컴퓨터는 그보다 훨씬 가벼울 거예요. 약 300개의 진공관으로 구성된 그 큰 덩치의 페인트통보다 조금 더 큰 회전 드럼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축전기가 달려 있었죠. 축전기는 배터리처럼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BC는 최대 29가지 변수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 과학자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1과 0이라는 이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자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ABC가 15초에 하나의 연산을 완료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조당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는 달리 ABC에는 변경 가능한 저장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중간 답변을 적어 놓은 다음 그 답변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건 참 다행이에요.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리모컨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류 전류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는 1898년에 최초의 무선 리모컨 중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텔레오토마톤이라고 명명하고 전파로 조종하는 소형 보트에서 이를 시연했습니다. 보트에는 작은 금속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레버와 전신키가 달린 상자를 이용해 보트에 신호를 보냈는데 이 상자는 테슬라의 리모컨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보트의 전기 접점을 움직여 방향타 및 프로펠러를 움직였고 테슬라는 보트를 조종했습니다. 리모컨의 개념은 곧 다른 기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의 텔레비전 리모컨은 1950년에 등장했습니다. 제니스 라디오 회사에서 디자인한 이 리모컨은 레이지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리는 건 아니에요. 이 레이지본에는 TV 세트에 연결된 거대한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이 발명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코드에 걸려 넘어지곤 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됩니다. 고층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한다면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마음에 들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분당 12m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초당 12m인 오늘날의 기록에 비하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1857년 뉴욕에 설치된 이 엘리베이터는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관광 명소에 가까웠어요. 엘리베이터에는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5층 건물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오티스 터프츠는 비슷한 시기에 수직철도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에 좋은 장소처럼 들리는데요. 어때요? 그 후 전 세계의 고급 호텔이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가 고급스러운 디자인, 덮개를 씌운 좌석, 벽에 걸린 거울, 때로는 작은 샹들리에까지 갖춘 객실 같았어요. 운전자가 문을 닫으면 차는 매우 느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속도보다는 스타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 그냥 계단을 선택하겠어요. 최근 과학자들이 스톤헨지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톤헨지의 거대한 모놀리식 바위인 사르센 바위의 DNA 깊숙한 곳에 숨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조상들이 애초에 이 돌을 설계하고 건축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거대한 사르센 암석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긁적여왔어요. 수년간 말보로 다운스라는 채석장에서 불과 24.14km 떨어진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죠. 이 채석장에서 그들은 사르센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과 비슷한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톤헨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돌의 출처, 운반 방법, 유적지 건설 이유 등 스톤헨지의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 솔스베리 평원에 위치한 스톤헨지 유적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우 무거운 사르센과 작고 가벼운 블루스톤이 있습니다. 사르센의 무게는 각각 약 25톤에 달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예요. 힐스톤이라고 불리는 가장 무거운 사르센 돌은 그 무게만 30톤에 달합니다. 사르센 돌들이 모여서 상징적인 외륜 원을 만듭니다. 그 원 안쪽에 블루스톤이 있어요. 블루스톤은 실제로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갓 깨졌을 때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죠. 이 작은 바위는 아마도 스톤헨지에서 약 241.4km 떨어진 웨일스 남서부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돼요. 사르센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여전히 꽤 무겁습니다. 블루스톤으로 분류되는 알타스톤은 가장 무거운 블루스톤으로 무게가 약 6톤에 달해요. 이 돌의 원래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암석의 성분을 연구해야 해요. 암석의 DNA를 확인하는 것과 같죠. 그런 다음 암석의 구조와 토양의 광물을 상호 참조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영국 남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르센은 실크리트라고 하는 사암의 일종으로 만들어졌어요. 실크리트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지하수의 작용으로 굳어진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대부분 약 6,500만 년 전에서 2,300만 년 전의 고생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암은 하나의 큰 안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곳곳에 작은 바위 정원을 남긴 것처럼 패치 형태로 형성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르센이 무작위로 퍼져 고립된 주머니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르센이 점토와 분필층 아래에 묻혔고 이게 보존에 도움이 됐죠. 고대 건축가들이 재료를 찾던 시절 이 사르센은 스톤헨지와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에 완벽하게 어울렸을 겁니다. 실제로 사르센은 로마의 별장에서부터 중세교회, 심지어 도로 연석이나 오래된 밭담 등으로 모든 곳에 사용되었어요. 이 돌은 고대 건축가들의 잇 아이템이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스톤헨지를 짓는 데 사용된 사르센 돌이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옥스퍼드셔와 켄트 등 영국 전역에서 사르센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사르센 돌을 연구한 끝에 지질학자들은 마침내 돌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적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미공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르센은 원래 스톤헨지 근처의 숲인 웨스트우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발굴 작업을 통해 빈 돌구멍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선사시대의 와운 메인이라는 프레셀리 힐스 유적지에서 최소 6개의 푸른 돌기둥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스톤 서클이 있었는데 스톤헨지의 일부 돌은 이 더 오래된 서클에서 재활용된 돌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톤헨지는 훨씬 더 큰 고대 유적지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스톤헨지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기념비, 고분, 돌무더기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풍경의 신성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스톤헨지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바위의 출처를 알아내고 싶어 해요. 스톤헨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되었어요. 하나의 통일된 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한 대규모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건축업자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원전 3100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원형 도랑을 파고 일종의 스타터 링으로서 청성 몇 개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사르센을 추가하고 그 위에 수평도를 얹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 일명 삼석탑을 만들었죠. 이 고대 건축가들에게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위를 옮겼을까요? 아이스로드로 알려진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겨울에 형성된 자연적인 얼음기를 통해 바위를 옮겼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바위가 스톤헨지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60.93km가 넘는 거리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가설은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에 반박되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유적지까지 강을 따라 바위가 떠내려왔다는 강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사르세 남석의 경우 너무 무거워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이 생겨요. 바위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톤헨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최근 스톤헨지의 돌을 레이저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석재 작업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기념비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마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동쪽과 중앙 삼지창의 안쪽 면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삼중 기둥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예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 번째 기둥을 얹어 두 기둥을 연결한 형태입니다. 이 멋진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스톤헨지가 유명한 이유이자 더 큰 의문은 애초에 스톤헨지가 왜 지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어떤 이론은 공상과학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태양력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돌이 태양의 움직임, 특히 하지와 동지 동안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된다고 가정해요. 하지만 태양이 발 뒤꿈치 돌, 즉 주원 바깥에 있는 외로운 돌의 왼쪽으로 떠오르면서 기념비 전체를 비춰요.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고대 버전의 달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년 중 가장 길고 짧은 날을 표시하는 날이기도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가 고대의 치유센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부서진 블루스톤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스톤헨지로 여행을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있을 만한 곳이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고대의 모임 장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부 증거에 따르면 먼 지역의 공동체들이 모임, 축제, 의식을 위해 스톤헨지를 찾았다고 해요. 유적지 근처에서 발견된 뼈를 연구한 결과 영국 전역에서 온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 만남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광산에서 고래 갈비뼈 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래가 광부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하지만 이 조각은 과학자들에게 약 300만에서 400만 년 전의 선사시대 상어와 고래의 상호작용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세 개의 이빨 자국이 갈비뼈를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고래가 한때 초강력 턱을 가진 동물에게 심하게 물렸다는 걸 의미해요. 이빨 자국 사이의 간격이 거의 6.3cm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 동물은 거대 이빨 상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메갈로돈이요. 아니면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상어종일 수도 있어요. 상어턱의 공류를 보면 길이가 4에서 6m로 비교적 작은 동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래는 대왕고래나 혹등고래의 조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 기록에 동물의 상호작용과 행동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샘플을 조사한 후 연구진은 상어는 한 입 크게 먹고 사라졌지만 고래는 화석 조각의 대부분이 직골로 덮여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직골은 국소 감염에 반응하여 빠르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뼈는 특별히 강하지 않으며 나중에 신체가 이를 조밀한 뼈 조직으로 재구성해요.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죠. 이 뼈의 존재는 치유가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며 고래는 불행한 만남 이후 2주에서 6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고래의 죽음은 감염 및 부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소수의 화석만이 고대 동물들 사이에 이러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화석에서 동물이 죽은 장소와 사체를 파헤친 곳을 나타내는 물린 자국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석은 다른 동물이 가한 상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먹이가 살아남았음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입니다. 모든 화석은 고생물학자에게는 흥미진진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끔찍하게 보이는 화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촉수 팔과 팔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처음 매스컴에 등장했을 때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사진이 우주에서 온 고대 생물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가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실 이 사진과 화석은 모두 진짜입니다. 이 화석은 한 종 또는 여러 종의 대량 멸종 사건을 화석으로 표현한 멸종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석에는 실제로 크리노이드라고 불리는 해양 생물의 한 종류인 십각류의 표본이 12개 이상 포함되어 있어요. 겉모습과는 달리 크리노이드는 식물이 아니라 해양 동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종은 해저 깊은 곳에서 살았어요. 크리노이드는 불가사리, 성게, 부서지기 쉬운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연조직으로 연결된 유연한 다공성 원반으로 구성된 줄기로 해저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줄기는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동물의 신경계가 있었죠. 크리노이드는 얇은 벽으로 둘러싸인 튜브 발을 통해 산소를 흡수했어요. 이 생물은 보통 길이가 20cm 이상이었으며 깃털처럼 생긴 촉수 같은 구조로 된 5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화석 발견은 매우 흥미진진해 보이지만 화석 기록에서 툴리 몬스터만큼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생물도 드물었어요. 이 호기심 많은 바다 생물은 이빨이 있고 몸통처럼 생긴 주둥이와 딱딱한 막대 위에 펼쳐진 눈을 가졌어요. 하지만 가장 귀괴한 거요? 분류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원들은 1966년 이 괴물이 발견된 이후 분절된 벌레, 헤엄치는 민달팽이, 원시장어와 유사한 생물 등 다양한 유기체를 고려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등뼈와 같은 구조를 가진 턱이 없는 물고기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 팀은 고해상도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툴리 몬스터 화석의 해부학적 구조를 3D로 조사했어요. 그들은 이 수수께끼의 화석이 결국 무척추 동물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생물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50년대 아마추어 화석 사냥꾼 프랜시스 툴리는 일리노이주의 마존크릭 화석층에서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를 가진 어뢰 모양의 생물체의 유령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툴리는 이 어뢰와 비슷한 생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발견한 화석을 시카고의 필드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고생물 학자들도 당황했어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개통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밝혀내지 못했죠. 추수감사절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요. 1741년 탐험가이자 선장이었던 비투스 요나센 베링은 알래스카 해안 지도를 만들기 위한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는 훗날 베링섬으로 알려진 곳에서 난파했습니다. 선원 중 절반이 살아남은 것은 초대형 바다소를 발견한 덕분이었어요. 선원들은 이 동물의 고기로 영양을 공급받아 잔해로 작은 배를 만들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대원 중 한 과학자는 그들이 발견한 동식물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바다소가 흥미로웠는데 바다소가 없었다면 대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 동물은 길이가 8m가 넘고 무게가 약 10톤에 달했어요. 모든 바다소는 소보다 코끼리와 더 가까운 해양 포유류인 시레니아 목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과학자는 검은 피부, 작은 머리, 뭉툭한 앞다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바다소들은 수면 위에 떠다니며 다시마를 먹었습니다. 바다소에 대한 정보가 널리 퍼진 후 바다소 모피거래 탐험대는 도중에 편리한 창고를 이용했습니다. 바다소는 온순하고 쉽게 사냥할 수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 과학자가 이 동물에 대해 언급한 지 27년 만에 멸종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가장 슬픈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화석 기록은 훨씬 더 깊은 어두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다소 화석은 일본부터 멕시코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바다소가 한때 북태평양 전역의 광활한 다시마 바닥에서 번성했음을 의미해요.
탐험대가 발견한 작은 개체군은 아마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건강했던 개체군의 마지막 잔해였을 거예요. 원주민의 사냥으로 이미 멸종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체 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서양 사냥꾼들에게서 왔어요. 고대 바다소에 가까운 친척인 해달은 오늘날 거의 사냥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화석이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 렌틸콩은 눈물라이트라고 불리는 동물의 화석입니다. 이 동물은 약 4천만 년 전 이집트의 일부를 덮고 있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며 번성했어요. 눈물라이트라는 이름은 큰 표본이 동정과 닮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이집트 민속에서는 천사의 돈이라고도 불렸어요. 이 생물은 매우 복잡한 골격과 대조되는 단순한 단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선형으로 겹쳐진 일련의 가마를 보세요. 각 가마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물라이트는 지름이 1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메바와 관련된 단세포 동물의 화석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작은 유기체와의 공생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대종의 경우 그러한 공생체는 규조류라고 불리는 작은 황금빛 갈색의 단세포 조류예요. 눈물라이트의 껍질은 비교적 투명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규조류가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빛을 받을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학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의 식물 공생체가 존재하면 숙주의 석회질 골격이 성장하는 것을 촉진해요. 따라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눈물라이트의 거대한 크기는 공생 규조류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눈물라이트의 종은 매우 빠르게 진화했고 그 화석은 퇴적층에서 다음 퇴적층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자의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회암에는 이러한 화석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눈물라이트 석회암이라고 불려요. 이 석회암에는 작은 노예의 렌틸콩과 큰 천사의 돈이라는 두 종류의 눈물라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종이라기보다는 한 종의 수명 주기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해요. 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 처리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 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루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행성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행성 자체, 이웃행성, 행성이 공전하는 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요. 거주 가능한 행성이란 기본적으로 물, 에너지원, 영양분 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알려진 최적의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 가능한 행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도가 적정하더라도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으면 행성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물과 궤도를 돌 무언가, 그리고 멘델레예프의 원소 주기율표나 불량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학적 기원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K2-18b라는 외계 행성을 보세요. 외계 행성이라는 용어에서 외계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행성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아야 해요.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 크기의 물체이지만 별이나 갈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아니라면 말이죠. K2-18b는 우리 태양 대신 K2-18이라는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광도가 낮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K2-18b는 지구에서 38파섹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1파섹은 약 31조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계산해보세요. 0이 아주 많아요. K2-18b는 해왕성인데 이는 해왕성보다 반지름이 작은 천체를 말해요. 하지만 지구 반지름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로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게도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약 8배에 달해요.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3일이 걸리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과 거의 같은 양의 빛을 받아요. 이 행성의 빛의 강도는 지구보다 1.28배 더 강하고 평형 온도는 섭씨 영하 2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2-18b가 1월의 뉴욕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론적 온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에요. 행성 평형 온도는 기본적으로 행성이 복사 측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의 온도를 말해요. 행성에서 나가는 열의 양과 들어오는 열의 양이 같을 때를 말하죠. 이 행성을 발견한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현재 그 대기를 연구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에겐 수조마일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이한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년 후 웹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감지했어요.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인간은 호흡을 제대로 하고 혈중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메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작은 보석 같은 행성은 대기에서 펑키한 디메틸 황화물 가스 분자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을 받아 K2-18b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반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외계 행성이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이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 황화물, DMS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에서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생명체와 관련이 있어요. K2-18b에서 DMS의 힌트를 포착했다는 사실은 우주 초콜릿바에서 황금 티켓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DMS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구의 황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름 형성을 도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DMS를 발견하는 건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모든 영양소를 갖춘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지표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가스 행성과 유사한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물 또는 용암이 녹은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두꺼운 얼음과 암석층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성의 기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 바다와 하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K2-18b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멀리서 보기도 까다롭습니다. 행성의 크기와 무게만 보고는 답을 알 수 없어요. 액체 상태의 바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초임계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관찰 결과 액체 상태의 바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화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의심스러운 가스가 공기에서 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바다가 존재한다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암이 녹은 바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가스가 풍부한 미니 해왕성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정찰을 통해 K2-18b가 수소로 가득 찬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증기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행성을 들여다본 결과 0.1% 미만의 수증기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건조한 성층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암모니아는 그렇게 먼 세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약 1%를 차지하며 대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른 탄소산화물은 현재로서는 그 농도가 추측에 불과하니 기대하지 마세요. K2-18b의 대기는 전체 질량의 약 6.2%에 불과하며 천왕성 및 해왕성과 비슷한 대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모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물구름은 약간 미스테리예요. 아마도 얼음 구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액체 상태의 물구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기에는 물 외에도 행성의 상태에 따라 염화 암모늄, 황화 나트륨, 염화 칼륨, 황화 아연 구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상공에서는 온도 역전으로 성층권 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평범한 일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기후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극지방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행성 전체에 동일한 온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에요. K2-18b가 별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은 지구가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매우 추운 곳부터 매우 따뜻한 곳까지 다양해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기와 구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온 미생물이 수소만 있어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가스가 그 행성의 대기권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K2-18b의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충분한 관측을 통해 행성에서 생명체의 다양한 표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우연한 발견은 낡은 겨울 자켓 속에서 $10짜리 지폐를 발견한 거였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수백 년 전에 지하도시를 발견하거나 백만장자가 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벨크로는 일상적인 숲속 산책에서 발명되었고,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부러진 치아에서 영감을 얻은 데다 플레이도우는 우연히 쓰러져가는 제국을 구해냈어요. 1968년 전기기술자 존 윌리엄스는 땅에서 전기 플러그처럼 생긴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것이 작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명, 산업단지, 공항, 공장, 전자플랜트에서 멀리 떨어진 북미의 한 시골 지역에서 이 돌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돌에 박힌 이 전자조각은 에니그말리스라는 별명과 $500만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윌리엄스의 주장처럼 우주에서 온 일부 방문객이 남긴 기념품이 아니라 큰 사기극일 뿐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암석을 발견한 사람은 이 암석이 일종의 전기 커넥터인 고대 기술의 진짜 조각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만약 이 작은 발견이 허구가 아니라면 인류 또는 과거의 다른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19세기 인류보다 훨씬 이전에 전기를 전송하는 방법을 발명했을 거예요. 그는 과학자들에게 바위를 깨지 않고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살펴보고 그 실체를 밝혀내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스는 엔지니어와 지질학자에게 자문을 구했고 두 사람 모두 전자부품에 접착제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용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년 전의 암석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요. 존 켈로그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마사지, 충분한 물 섭취를 하면서 나쁜 습관, 카페인,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생물학적 생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그는 미시간에 있는 한 건강 연구소를 인수했어요. 그는 한번 밀가루, 귀리, 옥수수 가루를 섞어봤어요. 통곡물을 고온에서 구우면 위장에 더 편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혼합물을 2번 구워 쿠키를 만들었는데 한 환자가 그 쿠키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켈로그 콘플레이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켈로그의 아내 엘라와 그의 동생 윌은 다른 가족 및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콘플레이크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요. 회사 전설에 따르면 1898년 어느 날 밤 밀가루로 만든 시리얼 반죽을 너무 오래 방치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얇게 펴면 약간 곰팡이가 핀 반죽이 오븐에서 바삭하고 맛있는 크고 얇은 플레이크로 변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윌 켈로그는 레시피를 계속 수정하면서 밀이 아닌 옥수수가 더 바삭하고 맛있는 플레이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브랜드인 켈로그 콘플레이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어요. 스위스 엔지니어 조지 드 메스트랄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나중에 우주로도 가게 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바지와 강아지의 털이 새꼬막 식물의 작은 가시로 덮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옷이나 모피의 고리에 달라붙는 작은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자연적인 기술을 재창조해서 실용적인 용도가 많은 매우 강력한 파스너를 디자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동안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한 끝에 마침내 나일론이 완성됐습니다. 또한 섬유를 적절한 크기, 모양, 밀도로 직조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직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드 메스트랄은 프랑스어로 벨벳과 후크를 의미하는 벨크로를 세상에 소개하기까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옷의 지퍼를 대체하기를 바랬지만 패션계에서는 벨크로가 값싸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960년대 우주비행사의 우주복과 헬멧에 벨크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벨크로는 신발부터 장난감, 비행기 좌석 쿠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석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 흐름이 남았는데 특히 벽지에 그 흐름이 잘 보였어요. 쿠톨 프로덕츠는 벽지 클리너를 판매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50년대에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스, 석유, 전기로 전환하면서 그 흐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어요. 쿠톨 프로덕츠의 주인은 사업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시누이가 벽지 클리너로 명절 장식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녀는 보육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델링 클레이는 학생들이 다루기에는 꽤 어려운 재료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재료를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해 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름을 제안했어요. 플레이도우라고요. 당시 쿠톨 프로덕츠는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시스와 마샬 백화점 쪽에서 이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갖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흰색 한 가지 색으로만 출시되었던 플레이도우는 곧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확장됐습니다. 또한 원래 레시피를 몇 가지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여전히 벽지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해요. 도시전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플레이도우 컴파운드를 가지고 재미있는 공장 플레이 세트에 넣으면 지구를 300번 감을 수 있는 뱀이 나온다고 하네요. 터키의 한 남자가 집을 수리하던 중 지하실의 벽을 망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서 고대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어요. 터널은 더 많은 터널로 홀과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버려진 18층짜리 지하 단지였고 한 명의 주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 전에 건설된 데린쿠유는 최대 2만 명이 살던 도시였어요. 누가 지었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암석으로 터널을 만들기는 쉽지만 동굴이 생기면 큰 위험이 따르니까요. 데린쿠유의 어떤 층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는 15,000개가 넘는 샤프트가 있는 복잡한 환기 시스템이 있었어요. 상층부는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으로 거실과 침실로 사용됐습니다. 낮은 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지하 감옥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가축, 학교, 수녀원, 작은 교회를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산림학 교수인 존 마틴은 어느 날 밤 위스콘신주의 숲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외선 손전등을 캐노피에 비춰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는 이끼, 곰팡이, 식물, 개구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새 모이통에서 날다람쥐의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추자 다람쥐가 분홍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박물관에 있는 날다람쥐 가죽을 살펴보고 이 분홍색 빛이 날다람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했어요. 그들이 살펴본 거의 모든 날다람쥐 표면에서 동일한 형광 분홍색이 나타났어요. 날지 않는 다람쥐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퍼핀이나 카멜레온처럼 형광색을 띠는 다른 동물은 자외선 아래에서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형광털을 가진 유일한 포유류는 약 20종의 주머니쥐예요. 이들은 서로 다른 생태계에 살며 서로 다른 식단을 가지고 있어요. 날다람쥐와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밤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일반 다람쥐는 햇빛을 선호하죠. 저조도 환경에서도 자외선은 충분하며 야행성 동물은 자외선 시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분홍색 빛은 특히 춥고 눈이 내리는 환경에서 야간 지각 및 탐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수컷 날다람쥐가 잠재적인 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모방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강력한 간헐천과 온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또한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마그마방이 이전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맨 위 저수지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 저수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방이 넓을수록 더 많은 마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개를 합치면 그랜드 캐년을 한 번이 아닌 11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는 그 위의 땅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옐로스톤의 땅은 1년에 약 2.5에서 5cm씩 상승합니다.
게다가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화산 폭발성 지수는 8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평가받으며 화산 폭발성 지수 6을 기록했습니다. 별게 아니었네요. 이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3월 유타대학교 지진 관측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354회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규모 3.7의 미니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월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 중 일부였어요. 네, 지진은 무리를 지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이 화산이 당분간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압력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요. 동시에 폴란드와 그의 팀은 모든 종류의 지하 활동을 추적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진 발생 빈도와 지반 변형일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지표면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수천 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공원의 열적 특징의 온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공원 전체의 간헐천 활동과 가스 및 열 배출량의 변화라는 잠재적 재난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예요. 언론은 옐로스톤의 마지막 분화가 7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또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화산이 실제로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진도 아니고요. 슈퍼 화산 폭발의 최악의 결과는 화산재와 화산재 낙하입니다. 수년 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화산 역사상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분화는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끔찍한 분화보다 2,500배 더 파괴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 암석을 공중으로 뿜어내면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약 900만 년 전과 870만 년 전에 일어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다른 슈퍼 분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화는 스네이크 리버 옐로스톤 화산 지역 전체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재앙의 첫 징후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었죠. 열은 지각 아래에 암석을 녹여 거대한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방 고체 암석, 마그마,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의 가압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뜨거운 지하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계 위의 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분화가 일어나기 1년 전 옐로스톤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놀라운 과정은 대부분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압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포는 터지면서 특정 종류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몇 달 전부터 소규모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조화산 곳곳의 땅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지표면 호수와 지하수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특이한 증기한계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화가 시작되기 얼마 전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 방 위의 땅이 위로 밀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돔 모양의 융기가 생겼어요. 이 돔의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흔든 후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멘토스와 다이어트 콜라를 떠올려 보세요.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균열을 통해 압력이 방출된 거예요. 재난 직전에 옐로스톤 화산 주변에 지반이 들떴습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이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더 산성화됐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방의 암석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분 전에야 시작됐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분 만에 화쇄류가 허리케인급 속도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돌진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방고체 용암 조각, 화산재, 뜨거운 팽창가스가 섞인 액체 혼합물입니다. 마치 매우 뜨겁고 유독한 눈사태처럼 보였어요. 약 700도씨의 온도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죠.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화산재 낙지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였어요. 화산재는 흡입 후 몇 초 만에 유리질 시멘트로 변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죠. 두꺼운 나무도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화산재 층이 거대한 영토를 덮일 때까진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한 후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물에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인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랜딩 슈퍼 분화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대한 영토에 영향을 미쳤죠. 용암의 흐름은 뉴저지만큼 넓은 지역을 뜨거운 화산 유리로 덮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지표면을 살균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모든 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오늘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를 거의 91cm 높이의 유독성 화산재로 덮을 거예요. 많은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화산재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키며 송전선과 변압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재앙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에겐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아요. 과학자들이 최근 이탈리아의 한 중세 성 아래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새로 발견한 모나리자 제작자의 15세기 스케치를 따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중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포르차 성의 건설은 1358년에 시작되었지만 약 한 세기 후 지역 위기 상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50년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옛 폐허 위에 재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루도비코가 그 뒤를 이어 성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성벽을 장식했어요. 오늘날에도 목판의 방에서 레오나르도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성에서 작업하는 동안 외벽 아래에 숨겨진 역사적인 지하 통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87년에서 1490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은 파리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케치는 매우 정밀하며 레오나르도가 요새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기존 구조물을 기록하는 데 능숙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도비코는 아내가 묻힌 성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도비코는 1491년 베아트리체와 결혼했고 1497년 베아트리체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나면서 행복했지만 비극적으로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공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애도하는 동안 몇 주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비밀 터널은 0.8km가 넘는 길이로 루도비코가 은밀하게 그녀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탈출 경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레이저 스캐닝을 결합하여
성 아래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다빈치가 그림에서 암시한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은 역사적인 지하 통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존된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대 건축물까지 보여주는 성의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 경로의 증강현실을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천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숨겨진 통로를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발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진이나 인공위성의 개념조차 생기기 훨씬 전인 1502년에 최초의 위성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물 체사레 보르지아는 레오나르도를 볼로나 근처의 이몰라라는 작은 마을로 초대하여 매우 상세한 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축적으로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용, 장미, 멋진 성, 산맥, 꽃 및 기타 예술적 디테일로 지도를 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전시를 위한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사레 보르지아는 매우 기능적인 것을 원했고 레오나르도는 지도 제작 분야에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몰라의 위성 이미지와 레오나르도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모든 골목, 거리의 곡선, 도로, 심지어 건물의 정확한 크기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필, 자, 나침판 그리고 자신이 고안한 몇 가지 발명품만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해냈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천재는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 큰 바퀴를 들고 몇 주 동안 거리를 걸으며 케이블로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자기 나침판을 사용하여 정확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는 또한 원안의 각도를 측정하는 부솔라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도로의 정확한 회전 방향과 교차로의 크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과 주요 도로 사이의 거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와 계산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 인문주의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개발한 기술을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좌표를 사용하여 도시 전체를 원안에 배치할 수 있는 매핑 방법을 만들었죠. 도시의 중심에서 나침판의 주요 방향을 나타내는 8개의 직선이 만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시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건물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당시 가장 진보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이탈리아의 천재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박쥐, 연희 공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특별한 비행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면 인간도 그들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빈치의 디자인은 박쥐와 매우 흡사했는데 2개의 크고 뾰족한 날개가 10m가 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소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생사로 덮어 튼튼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행하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무판 위에 엎드려서 날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게 하려면 조종사는 막대와 도르래로 연결된 크랭크를 발로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추가 동력을 위한 수동 크랭크와 조향을 돕는 헤드피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 새의 날개처럼 날개가 펄럭이고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땅에서 들어올릴 만큼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한 번은 작동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비행기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빈치는 많은 발명품으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고대 터널을 건설한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기계 기사를 설계했습니다. 다빈치는 해부학과 신체 움직임의 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작품은 외부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수동 크랭크로 움직였고 내부 기어 구동 메커니즘도 있었습니다. 약 450년 후인 1950년대에 다빈치가 그린 로봇 기사의 상세한 스케치가 재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스케치로 로봇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2년
나사와 록히드 마틴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로봇 공학자가 이 오래된 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다빈치의 로봇 기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해 만든 또 다른 디자인은 쉽게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다리였습니다. 이동 중에 강이나 해자를 건너야 하는 군대를 위해 만든 다리였어요. 이 다리는 물을 건너 반대편에 작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한 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무게추까지 달았죠. 레오나르도는 이 다리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고 기록했고 공작을 위해 이와 같은 다리를 여러 개 설계했습니다. 그의 다른 설계 중 하나는 매우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군대가 여러 강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계속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